자카르타의 태양은 모든 것을 녹일 듯 뜨거웠다. 그러나 바유 카루아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22살의 파푸아 청년 바유는 예술가였다. 그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아래 세상의 부조리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내는 예민한 감수성이 숨쉬고 있었다. 어둠이 삼킨 자카르타의 밤하늘 아래 바유의 작은 방은 그의 꿈과 현실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티셔츠와 면바지, 그의 발에는 늘 달아빠진 슬리퍼가 걸려 있었다. 손톱 밑에는 희미한 물감 자국이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캄풍 라와 빌롱. 자카르타 서부의 오래되고 가난한 이 동네는 바유의 안식처이자 작업실이었다.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오토바이의 경쾌한 엔진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하천의 악취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바유는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공동 수도가에서 대충 몸을 씻었다. 그의 작은 방 벽에는 고향 파푸아의 풍경과 도시의 소외된 사람들을 담은 스케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바유, 저녁 먹었어? 이웃집에 사는 대위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대위는 비슷한 또래의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는 바유의 유일한 말벗이자 그의 예술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팬이었다. 응, 방금 나시고랭 사 먹었어. 대위는? 나도. 이거 봐. 오늘 내 그림 캄풍의 새벽에 누가 댓글 달았더라. 직접 만나서 사고 싶다고. 대위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바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캄풍의 새벽은 그가 최근 가장 공들여 그린 작품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캄풍의 지붕들 위로 쏟아지는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었다. 그림값으로 작은 작업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약속 장소는 SCBD 수디르만 중앙비즈니스지구 근처의 고급 카페였다. 바유가 평소에는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할 곳이었다. 다음 날 저녁 바유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캄풍의 새벽 그림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기름때 묻은 크로스백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들어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카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캄풍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높은 빌딩 숲, 화려한 조명, 값비싼 자동차들,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바유는 이질감을 느끼며 스케치북을 꺼내 주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연필은 종이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때였다. 그림자를 들이우며 두 명의 경찰이 바유에게 다가왔다. 앞장선 중년의 경찰은 잘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권태롭고 냉소적인 표정이었다. 그의 이름은 수르야 다르마완. 자박의 출신의 그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젊은 경찰은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선배의 눈치를 살피느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수르야 경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바유의 검은 피부와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존재를 처음부터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곧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요. 바유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과거 파푸아인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신분증. 수르야는 짧게 명령했다. 바유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수르야는 신분증을 건성으로 흘끗 보더니 바유의 크로스백을 가리켰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 보자. 제 가방은 왜? 경찰의 정당한 요구다. 못 보여줄 거라도 있나? 수르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바유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어보였다. 수르야는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이런 데서 뭘 그리는 거야? 그림 실력도 형편없군. 수상한 놈 같으니라고. 그는 바유의 그림들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바유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림은 그의 자존심이었다. 저는 화가입니다. 그림 구매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내 놈 같은 파푸아 촌놈이 이런 비싼 동네에서 누굴 만난다는 거냐? 수르야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젊은 경찰은 안절부절 못하며 수르야의 눈치만 살폈다. 최근 이 근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사건이 있었지. 내 놈짓 아니냐? 수르야는 바유를 잠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바유는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수르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끄러워. 내 놈들 같은 파푸아 것들이 문제야. 일은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하려고 하고. 그는 바유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따라와. 파출소 가서 자세히 조사해봐야겠다. 바유는 공포에 휩싸였다. 파출소에 끌려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다. 잠깐만요, 경관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약속이... 오해? 그럼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알겠나? 수르야는 바유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함께 탐욕이 흘러나왔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들의 실랑이를 흘끗 쳐다볼 뿐 애써 외면하거나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바유는 깊은 모멸감과 절망감 그리고 사무치는 무력감을 느꼈다. 대위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했지만 수르야가 눈치채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공포 속에서도 예술가로서의 본능이 살아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 한 귀퉁이를 찢어냈다. 수르야가 젊은 경찰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바유는 빠르게 연필을 움직였다. 그의 연필 끝에서 수르야의 탐욕스러운 눈빛, 비웃는 듯한 입꼬리, 돈을 요구하는 듯한 손짓이 순식간에 종이 위에 새겨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그림에는 수르야의 악의적인 본질이 정확히 포착되어 있었다. 바유는 또한 수르야의 제복에 달린 이름표와 배지 번호를 똑똑히 기억하려 했었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저항의 수단일지도 몰랐다. 수르야는 바유가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자 더욱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내 놈은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야겠다. 그는 바유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끌며 순찰차 쪽으로 향하려 했다. 바유의 몸은 저항했지만 건장한 경찰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의 눈앞에 캄푸슬라와 빌롱의 풍경과 대위의 얼굴 그리고 파푸아의 푸른 하늘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놔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뿌리치며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격렬한 몸싸움 중에 바유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스케치 조각이 바람에 날려 근처를 지나던 한 여성의 발밑에 떨어졌다. 여성은 무심코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선으로 그려진 경찰의 얼굴에는 섬뜩할 정도의 악의가 서려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찍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외국인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몰래 촬영 중이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왜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유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SCBD 근처까지 찾아온 대위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경악하며 달려와 바유의 앞을 막아섰다. 수르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순간 당황했다. 그림 조각, 촬영하는 외국인, 갑자기 나타난 증인. 하지만 그의 당황은 이내 격분으로 바뀌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야 이놈들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전부 체포하겠어. 수르야는 고함을 질렀다. 주변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이 소동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치달았다. 수르야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금반지를 낀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결국 다른 경찰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바유는 리암과 대위의 도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덕분에 간신히 파출소행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날 밤 바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르야의 경멸 어린 눈빛과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돈을 요구하던 탐욕스러운 손길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한동안 그는 붓을 들쓸 수 없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던 그의 손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릴 뿐이었다.
수르야 다르마완 경관은 바유의 그림과 리암이 촬영한 일부 영상이 SNS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증거 불충분과 상부의 압력이라는 익숙한 단어들 뒤에 숨어 그는 가벼운 견책을 받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거대한 시스템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정의는 멀리 있는 신기루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바유는 대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예술가의 목소리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의 부조리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연작 자카르타의 그늘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의 그림에는 캄풍의 어두운 골목길과 화려한 도심의 빌딩 숲이 기묘하게 공존했고, 힘없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눈빛과 부패한 권력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날카롭게 대비되었다.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이었고 저항이었으며 절규였다. 바유는 리암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온라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그림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공감했고 익명의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그림에서 위로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분노를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다. 바유는 여전히 캄풍라와 빌롱의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가난한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붓이 들려 있었고 그의 그림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